이번 시간에는 경제 도면으로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룰 것은 제도예요. 제도가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정책을 법제화하면 제도가 되겠죠. 이 경제 도면을 보면 시장과 기업은 뭐라 했나요? 삶의 터전이라 했죠. 그리고 개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재산은 시장과 기업을 있게 하는 바탕이 된다고 그랬죠. 올바른 정책은 무엇에서 비롯된다고 했나요? 바른 의지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랬죠. 바른 의지를 제도화하면 되겠죠. 바른 의지 세 가지만 얘기하라면 뭘 얘기할 수 있나요? 저번에 언급했죠. 시장의 삶의 터전이란 사실 인정. 민간기업이 삶의 터전이자 시장의 성립조건이란 사실 인정. 사유재산이 민간기업과 시장의 성립조건이란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일본을 제도화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시장의 삶의 터전이란 사실 인정. 시장 질서를 확립하면 되겠죠. 시장이 제법 발전한 국가에서도 시장 질서가 확립이 돼 있나요? 제대로 확립이 안 돼 있죠. 그 이유는 뭘까요?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현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뭔가요? 빨갱이 중에서도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만들어낸 몽상이라고 했죠. 현 시대는 시장 지배 시대죠. 그래요. 현 시대에서 국가가 부강해지고 사회 구성원들이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시장을 잘 이용해야 된다 그랬죠.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 질서가 확립이 돼야 돼요.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과 같은 조건에 대한 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되겠죠. 그래요.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가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과 같은 조건에 대한 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돼요. 가격에 대한 개입을 왜 금지하라 할까요?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죠. 비싸게 팔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죠. 싸게 팔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죠. 누군가가 가격에 개입을 하게 되면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비싸게 팔리게 하거나 싸게 팔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누군가의 편을 들면 되나요? 안 되겠죠. 그리고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근로조건 같은 게 있겠죠. 근로조건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같으면 최근 논란이 됐던 52시간제 이런 것을 법제화했죠. 조건을 걸긴 했지만 조건에 대한 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된다 했죠. 왜 그런가요? 한국에서도 여러 조건으로 일을 하죠. 근로계약을 맺죠. 어떤 사람은 그냥 월급을 받아요. 무조건적으로.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겠죠. 반대로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뭐 60시간 일하기를 원할 수도 있고 70시간을 일하기를 원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 조건에 대한 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또다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예외적으로는 가능한가? 아까 얘기했죠.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치면 그래요. 개입할 수 있죠. 근로자도 그렇고 기업 소유자도 그렇고 100시간을 일하기를 원해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 그렇게 일을 하면 건강 그래요. 생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한해서 그래요. 어느 정도 규제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요. 그런 것 외에는 금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죠. 바른 교육이 왜 필요한가요? 이 세상에는 보면 별별 견해들이 다 있죠. 그래요. 한국에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포괄하는 빨갱이들이 많잖아요. 시장을 파괴하는 게 시장이나 기업을 파괴하는 게 마치 선한 행동처럼 선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직관적으로 기업과 시장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파괴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죠. 과거에 시장과 민간 기업을 파괴했던 공산주의 국가들, 그리고 최근에 사회주의를 선택했던 그래요. 베네수엘라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그 시장과 이런 기업들을 파괴하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바른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도는 결국 누가 만드나요? 사람들이 만들죠. 그래요. 아무리 바른 제도를 만들었다 치더라도 사람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이 사회주의 한번 해보자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파괴되겠죠. 바른 제도를 신경 있었다 하더라도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육이 중요한 거죠. 예를 볼게요. 한국에서는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노조가 개입하는 경우도 있죠. 혹은 법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죠. 최저임금 제도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노조 같은 것은 왜 있을까요? 노조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우후죽순처럼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생겨났죠. 그래요. 그러면서 정부에 많은 요구를 해요. 그런 게 왜 생겨날까요? 그럼 시민단체가 해야 될 기능을 누가 해야 될까요? 정부가 해야 되는 거죠. 사회구성원들이 그래요. 정부를 만든 이유가 뭔가요? 필요하니까 만들었고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래요. 노조 같은 시민단체가 생긴 이유는 뭘까요? 정부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생긴 거죠.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힘으로 과연 임금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럼 힘으로 임금을 결정하면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힘으로 임금을 올릴 수가 없어요.
80년대 후반부터 노조가 활발하게 활동을 했죠. 임금 결정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최저임금제도도 언제 도입됐나요? 1988년부터 시행이 됐죠. 임금은 무엇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죠?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죠.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인당 GDP가 1970년에 253달러였어요. 임금은 28,180원이었어요. 그런데 10년간 1인당 GDP가 1714달러로 증가해요. 577% 증가했죠. 그랬더니만 임금은 23만 4,086원으로 오르죠. 730%가 증가했죠. 그리고 1인당 GDP가 2990년에 6,608달러로 증가하죠. 285% 증가하죠. 임금은 94만 3천원 정도로 증가하죠. 302% 증가하죠. 그리고 1990년 이후부터 어떤가요? 노조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임금에 참여하고 최저임금제도 역시 시행되죠. 2000년에 1인당 GDP가 12,200달러로 증가해요. 85% 증가하죠. 임금은 238만 6천원으로 증가하죠. 153% 증가하죠. 잘 보세요. 노조가 활동하고 최저임금제도도 도입되어 시행되었지만 어떤가요? 임금 증가율이 절반으로 감소하죠. 그 뒷배경에는 뭐가 있나요? 1인당 GDP 증가율이 있는 거죠. 그 뒤도 한번 볼까요? 1인당 GDP가 12,200불로 증가하죠. 85% 증가하죠. 23,000불로 증가하죠. 88% 증가하죠. 근데 근로자 가구소득은 그래요. 351만 7천원으로 증가하죠. 23,000달러로 증가하니까 88% 증가하니까 47% 증가하죠. 그리고 2010년에서 2020년 보면 1인당 GDP가 3만 1,000불 37% 증가하니까 근로자 소득은 500만원 44% 증가하죠. 그래요. 눈치를 채야 되죠. 노조가 임금에 참여 안 하고 최저임금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생산성이 증가하면 어떤가요? 임금이 그에 비례해서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올라가죠. 근데 노조가 있고 최저임금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가요? 생산성 증가율이 감소하니까 근로자 가구소득 증가율도 역시 감소하죠. 그래요. 임금을 인위적으로 결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강제로 올리면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임금은 인건비죠. 비용이 증가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비용이 증가하는 생산성을 떨어뜨리죠. 기업의 재산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그래요. 임금을 지불할 수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가 많죠. 일시적일 뿐 생산성을 떨어뜨리면 장기적으로 소득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누구의 편을 들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반대로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소득을 얻겠죠. 하지만 그럴 수도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게 좋은 거예요.
또 생산성이 떨어지면 어떤가요? 비용을 증가시키면서 이전에 설명했죠. 비용을 증가시키는 일은 평균 순이율을 감소시킨다 했죠. 일반적 기대 순이율보다 평균 순이율이 위에 있으면 투자는 이루어지겠죠.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일반적 기대 순이율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 투자가 안 되는 거죠. 가급적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일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인위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투자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그래요. 또 사회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죠. 근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적 성립이 중요해요. 인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겠죠. 문제가 생기죠. 이건 이명박 정부 때 했었는데 반값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람들이 아파트를 안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또 많은 피해가 아파트가 안 팔리니까 또 건설업체가 타격을 받게 되고 그 당시에 많은 건설업체들이 부도가 났죠. 그래요.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 안 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최근 한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켰죠. 좋은 게 아니에요. 이자율 역시 마찬가지죠. 요즘 그래요. 중앙은행에서 이자율을 결정하려고 하죠. 근데 이자율은 또 어떨까요? 이자는 뭐라 했죠? 은행에서 일정 기간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판 대가라 했죠. 그 거래에는 시장의 그래요. 자동 조절 기능이 작용하지 않을까요?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중앙은행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올라갈 때 되면 올라가고 떨어질 때 되면 떨어지겠죠. 그래요. 지나치게 개입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원칙을 지켜야 된다. 한국에서 어떤가요? 물가 때문에 물가 자꾸 올라가니까 금리를 인상시켜야 된다 하죠.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중앙은행이 좀 더 적극적일 따름이죠. 또 요즘에 어떤 주장이 있나요? 미국 FRB에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니까 한국은행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 달러, 즉 세계 화폐가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금리를 또 올린다고 하죠. 그래요. 그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니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 왜 사실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 FRB가 금리를 급등시켰고 시중 금리도 크게 올랐어요. 대출 금리가 크게 올랐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출을 쓰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또 대출을 쓰고 있는 가게도 어려워질 거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나요? 대출을 잘 안 받으려고 하겠죠. 부담 지기 싫으니 큰 부담을 져야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설사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서 많은 사람이 미국에 투자하더라도 미국 은행에 예금하더라도 은행 같은 경우에 돈을 빌려줄 데가 없잖아요. 금리가 높아서 대출 안 쓰려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이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더라도, 그래서 예금 이자를 크게 보장하더라도 그게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돈 빌려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 중앙은행 FRB가 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우리가 따라 올리지 않으면 외화가 빠져나간다. 그 다 뭔가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순엉터리 내피셜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보면 주로 내피셜에 입각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경우에 외화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미국 FRB가 금리를 막 올려요. 한국이 금리를 올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 가게와 한국 기업이 어려워지겠죠. 당연하죠. 기업만 보면 정부도 어려워지겠죠. 대출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국채를 많이 발행했으니까. 은행은 무엇을 볼까요? 은행은 왜 돈을 빌려주나요? 이자를 받기 위해서죠. 또 원금을 안 떼기 위해서죠. 근데 기업이 어려워지고 정부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나요? 돈이 떼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오히려 반대로 올렸는데, 물론 이제 기업과 정부 이상이 안 생기면 상관없죠. 근데 기업을 어렵게 하고 정부를 어렵게 해서 그게 티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많은 지원을 해요. 예를 들어 금리를 낮춰서 가게와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요. 경기가 어려울 때. 그리고 기업들도 노력을 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또 뭐 경상수지 흑자가 나요. 그러면 돈이 빠져나갈까요? 안 빠져나갈까요? 안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외화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한국 같은 경우는. 왜 그래요? FRB가 금리를 올리면 미국 기업과 정부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안정성이 생긴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물론 노력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들이 수출을 잘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면 오히려 외화가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좀 개입을 하더라도, 개입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시장이 뭐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좀 알고 개입을 하라는 거예요. 내피셜에 입각해서 개입하면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회 구성원들을 힘들게 하겠죠. 그다음 뭘까요? 사회 구성원들이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해야 되겠죠. 그래요. 한국은 요즘 규제가 많아서 기업들이 투자를 못 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투자를 허용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래요. 생산성 높은 기업들이 또 생겨나고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래요. 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다룰 필요도 있겠죠.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하다 보면 또 경쟁하는 기업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허용하긴 해야 되겠죠. 경쟁에서 이기는 기업은 생산성이 좋다는 말이죠. 그래요.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래요. 더 좋은 직장을 제공하니까 그래요. 자유로운 투자를 인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유재산을 확립해야 된다. 그래요. 왜? 세 번째 지점을 했죠. 사유재산이 민간기업과 시장의 성립
저작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했죠. 이 의지에 입각해서 제도를 만들면 사유재산을 확립해야 돼요. 원래 사유재산 어떻게 봤나요? 좀 중요하지 않게 봤죠, 고대에는. 한국에는 뭐 왕토사상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사유재산을 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죠. 근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가요? 저번에 언급했지만 시장과 기업이 성립될 수 없죠.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 확립이 중요해요. 한국 헌법도 보면 안 좋은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항의는 법률로 정한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복리. 뭐가 떠오르나요? 공공자 들어가면 공산주의가 떠오르죠. 별로 좋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좋은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어떤 말이든 공공복리라는 뭔가요? 공공복리를 내세울 수 있는 거죠. 되게 안 좋은 말이에요. 정부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데 명분을 주는 거죠. 안 좋은 말이에요. 바꿔야 돼요.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재산권 행사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치지 아니해야 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 재산권을 행사하더라도 내 재산권의 행사만 중요한 건 아니죠. 타인의 재산권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죠. 재개발을 해야 돼요. 한 7, 80%가 찬성하는데 10%, 20%가 반대해요. 그러면 재개발 해야 될까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해야 될까요? 하지 않게 해야 될까요? 하게 하는 게 맞죠. 10%, 20%가 재산권을 행사하더라도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재건축, 재개발된 아파트,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살기 싫으면 자기가 보상을 받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싫다 하더라도 싫어하는 사람에게 손해를 또 끼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또 볼게요.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 공공 필요란 말도 그렇고 정당한 보상도 그렇고 되게 추상적이죠. 이런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정부가 필요한 기능을 위해서 재산권을 그래요. 개인이나 가족의 재산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겠죠. 뭐 도로를 낳는다거나 뭐 군사기지를 만든다거나 뭐 여러 기능을 수행할 때 기능 수행하면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말들이 추상적이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정부의 필요한 기능 수행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땅을 수용을 해요. 5억 주고 정당한 보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시장에서 팔면 한 10억 받을 수 있는데. 그래요.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보상으로 딱 이렇게 정해놔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시장 질서 확립. 사회 구성원들이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사유로운 투자 허용, 화유재산 확립. 이 세 가지는 그래요. 법제화해야 되는 거겠죠. 이번 시간에는 제도를 다루었습니다.